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15.7%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이에 맞춰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에 도입돼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2019년 소득 하위 2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또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최대 25.5만 원을 지급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단독 가구에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48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36만 8천 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69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본인이 이에 해당되신다면 직접 신청하시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죠? 기초연금 제도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고요. 또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기 힘들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기존 43만 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서 올해 6월 2일부터는 50만 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신체 기능 및 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거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지원 복지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안전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각종 의약품.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기간 내에 먹지 못했거나 상비약을 오랜 기간 방치해 버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쓰레기통, 변기, 하수구 등을 통해 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동식물 유전자 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기 쉽게 종류별로 모은 다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종류별로 약 버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박스, PTP 케이스를 제거해 내용물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따로 뜯지 말고 가루약끼리 모아서 그대로 가져다 주세요. 물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의 특수용기에 담긴 의약품은 따로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링거제나 주사기, 그리고 한약 원자재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기견에 진한 폐의약품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방받은 약은 그때그때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메모해 정리해두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실천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음식물을 분류하기 전 먼저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음식, 닭뼈, 돼지뼈,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채소의 뿌리나 질긴 껍질, 단단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채소 뿌리와 마늘, 옥수수대, 옥수수 껍질, 양파 등도 일반 쓰레기랍니다. 음식에 자주 사용하는 양파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과일의 딱딱한 껍질과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코코넛, 파인애플, 수박 등 껍질이 딱딱한 과일, 복숭아, 체리, 감 등 핵과류의 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아요. 호두, 땅콩, 밤 등의 단단한 껍질과 보리, 쌀, 콩 등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털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주세요. 육류의 비계와 내장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조개, 소라, 전복, 굴, 꼬막 등 어패류의 껍데기와 생선의 통가시도 일반 쓰레기통으로 버려주시면 돼요. 녹차, 보리차 등 티백의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 된장, 고추장 등의 장, 소금, 고춧가루가 많이 묻은 음식, 김치 등 간이 강한 음식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이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조리할 때부터 적당한 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식 후 남은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조금은 귀찮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해주세요. 설거지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유리로 된 잔이나 그릇 등을 깨뜨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물건이 깨지면 마음도 아프지만 유리 조각을 깔끔하게 청소하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깨진 유리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리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는 유리가 온전해야 한답니다. 화장대 유리나 전신 거울 같은 큰 유리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하고요. 식탁 유리같이 더 큰 유리가 깨졌을 경우나 깨진 유리의 양이 많다면 주민센터에서 특수 규격 마대 자루를 구매한 후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깨진 유리 화병이나 컵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요.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마구 담아서 버리면 절대 안 된답니다. 유리를 치우기 전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여기저기 튄 파편이 발바닥에 박힐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착용해서 손을 보호한 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깨진 작은 유리 조각들은 키친타올 같은 단단한 휴지 조각에 물을 묻혀서 유리 조각들이 있는 곳을 꼼꼼하게 훑어서 치워줍니다. 그런 다음 테이프로 바닥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파편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려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때 모은 유리 조각들은 종량제 봉투에 바로 담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로 꼼꼼하게 싸주셔야 됩니다. 유리가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감싸줍니다. 뽁뽁이가 있다면 한 번 더 감싸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 다음 종량제 봉투에 버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봉투 밖에 깨진 유리가 있다는 메모를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겠죠? 깨지기 쉬운 유리나 그릇은 깨지지 않게 조심스레 다루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수로 유리를 깼을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깔끔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차를 달여 손님에게 권하는 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끓이는 탕관과 찻잔을 예열한 물을 버리는 그릇인 퇴수기, 테이블에 차포를 깔고 차도구들을 준비해줍니다. 찻잔 받침은 주로 나무를 사용합니다. 차를 마시는 찻잔, 차를 넣어주는 작은 항아리인 차호, 차잎을 뜨는 숟가락, 입차용 탕수를 식히는 사발인 수구, 찻잎을 우려내는 그릇을 다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와 함께 곁들일 다식을 다식 접시에 준비합니다. 3명이서 녹차를 마시는 다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팽조와 팽객은 먼저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차 도구들의 예열을 합니다. 탕관으로 끓인 물을 수구에 부어줍니다.
수구에 따른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다관에 부은 물을 찻잔에 모두 부어 찻잔이 예열될 수 있게 합니다. 차 잎을 뜰 때는 넓은 숟가락을 이용합니다. 다관에 녹차를 2-3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차오를 제자리에 둘 때는 손이 수구 위를 지나지 않도록 옆으로 피해서 이동합니다. 온도가 70도에서 80도로 떨어진 수구의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움직임은 수구 위를 지나지 않습니다. 예열된 찻잔의 물을 퇴수기에 버린 후 잔을 준비해줍니다. 행주로 다관을 받쳐들고 잠시 돌려줍니다. 행주 쪽 잔부터 잔을 부어줍니다. 처음에는 잔의 20%만 부어주고 두 번째 다관의 모든 차를 부어줍니다. 따르는 잔에 처음과 끝이 섞여 잘 희석될 수 있도록 2번 따르는 것을 2번 돌림이라고 부릅니다. 가슴 앞쪽에서 차받침을 들고 찻잔을 올립니다. 건네주기 전 잠시 멈춰 예를 갖춘 후 건네줍니다. 차를 잘 마시겠다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잔을 감싸고 왼손으로 잔을 받쳐 3번 만에 나눠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다식과 함께 곁들이면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도를 취미로 가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다도 순서 익혀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국 성인의 음료 섭취 빈도를 주 단위로 분석한 결과 커피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1.2잔으로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카페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의 새로운 트렌드는 SNS를 중심으로 홈카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치 카페처럼 커피를 즐겨 먹는 홈카페.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홈카페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스틱커피, 초콜릿, 우유,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을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커피를 녹인 따뜻한 물에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 초콜릿의 양을 조절하면 된답니다. 얼음 8개 정도를 넣어주세요.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녹인 커피와 초콜릿을 부어주세요. 카페모카의 비주얼을 완성하는 비법! 우유와 우유 거품기를 준비합니다. 거품기에 얼음 3-4개를 넣고 얼음이 잠길 만큼 우유를 넣어주세요. 거품기에 손잡이를 잡고 우유 거품을 내줍니다. 거품기 위로 살짝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올려줍니다. 초콜릿을 올려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세요. 달달한 카페 모카 완성! 스틱커피, 우유, 바닐라 시럽,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녹은 커피에 바닐라 시럽 40ml를 넣어줍니다. 달달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시럽의 양 늘려주세요. 얼음컵에 얼음을 넣어주고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아까 녹인 커피와 시럽을 넣어주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완성! 헤이즐넛이나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다른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답니다. 스틱커피, 식물성 휘핑크림, 바닐라 시럽, 휘핑기를 준비합니다. 스틱커피 2개를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세요. 아메리카노는 한쪽에 두고 아인슈페너의 메인인 휘핑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휘핑기에 휘핑크림 30에서 40g과 바닐라 시럽 10g을 넣어주세요. 휘핑기를 저어서 크림을 만들어줍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면 크림 완성! 얼음컵에 얼음을 8개 정도 담아줍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노를 컵에 부어줍니다. 커피 위에 쫀쫀한 크림을 올려줍니다. 요즘 떠오르는 인기 커피 메뉴 아인슈페너 완성!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죠? 특별한 자신만의 홈카페 열어보세요.